작은 서점. 지금부터 나의 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의 이름은 사자왕 요나탄입니다. 옛 이야기처럼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장편 동화 사자왕 형제의 모험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은 침대에서만 지내는 병약한 소년입니다. 소년에겐 다재다능한 형 요나탄이 있는데요. 어느 날 형제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자, 이후에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잠시 뒤 새로운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 팍팍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작은 서점에서는요, 오늘부터 3주간 어른들의 동심을 찾아서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멋진 여행을 가이드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작은 서점 어린이날 특집에서 뵀었던 반가운 얼굴입니다. 창비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부장,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곧 뵐 것 같다는 느낌으로 헤어졌는데 자, 3주간 이제 우리 또 여름방학을 함께 두 분과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름방학 하는데 그 단어만 해도 왜 이렇게 지금 막 신나고 막 떨리고 막 그러죠? 그쵸? 맞아요. 좀 설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쵸. 여름방학이 이제 우리에겐 없잖아요. 네. 너무 아쉽죠, 그 부분이. 네. 어른이 돼서 내가 돈을 벌고 뭔가 내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건 신이 나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 그 방학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지금 만약에 방학이 주어진다면 두 분 뭐 하고 싶으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한 2달 방학이다 그러면. 네. 입가에 미소가 굉장히 사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들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루를 막 여러 단위로 쪼개서 막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데 특히 음미체 위주로. 그러니까 뭐 1교시는 피아노, 뭐 2교시는 수영, 뭐 3교시는 미술 이렇게 해서 좀 삶을 즐길 수 있는 기술들을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네.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학원 보내주고 뭐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라 그럴 때 그거 고마운 줄 몰랐잖아요. 너무 싫었죠. 어떻게든 어떤 이유를 내서는 안 그러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 다시 그 실로 가면 저도 그거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럼 우리 유지연 대표님은?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배우고 싶다고 이하림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휴식을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한번 하고 싶어서 방학이 주어진다면 여행 말고 약간 한 달 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지금 있는 곳 현실 벗어나서 일상 지내보는 걸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저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럴 때 책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다. 이거 그러면 얘기가 아니어지는데 책을 들고 가야지. 오늘 이 책을 한번 같이 가주세요. 들고 가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작은 서점에 소개한 책들만 들고 떠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정말 책 안 가지고 가시겠죠?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근데 보통 두 분 여행 갈 때는 책 안 지니세요, 몸에? 들고 다녀요. 사실은 무조건 읽지 않아도 약간 생필품처럼 챙기지 않으세요? 뭐 대기 시간에 뭐라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 권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자, 그렇군요. 근데 우리 오늘 함께 할 책들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하지만 그 안에 또 엄청난 의미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을 우리가 들고 방학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동화책을 골라오셨죠? 네, 오늘의 주제는 모험입니다. 모험이요? 네. 어린이들의 일상은 대부분 어른들이 짜놓은 스케줄이나 규칙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화 속에서나마 어린이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낯선 세계에 스스로 맞닥뜨리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의 보호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이야기. 그런 점에서 모험 이야기가 여름방학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했고, 네, 관련된 동화를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험의 끝이 그래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들이죠. 네. 자, 그럼 먼저 이하림 편집자님이 골라온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동화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말괄량이 삐삐로 더 잘 알려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이고요. 아, 이 작가가 말괄량이 네. 삐삐를 쓴 작가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아주 서정적이고 강렬한 판타지 동화입니다. 네. 지금 이 책 사자왕 형제의 모험, 유지한 대표님도 읽어보셨죠? 네, 어린이 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어봤을 것 같아요. 예, 어른들에게 굉장히 또 큰 울림을 주는 책이다. 이 말엔 동의하세요? 네,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도 읽고 한 2년 전에도 무슨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읽고 나면은 좀 차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게 요동치게 되는 이야기고, 저는 린드그렌 작품 읽을 때마다 아, 내가 이래서 동화를 좋아했었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생 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책방 하다 보면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때마다 이제 답변 제출하는 책처럼 네, 저도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항상 언급했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전에 한번 우리 인생책을 오냐 그래가지고 제가 오주의 마법사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류의 어떤 모험, 그쵸? 네.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세계를 개척하고 거기서 성장해오는 그런 이야기. 아, 근데 좀 실제로는 막 신나는 모험담일 것 같은데 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편집자의 시선으로 오늘 줄거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시작부터 죽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주인공인 카알은 10살 소년인데요. 카알은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만 지내는 병약한 아이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죽으면 형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 카알에게는 3살 위인 13살 형 요나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년으로 묘사가 되던데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칼에다가 아름답고 지푸른 눈, 그리고 모르는 게 없고 학교 공부도 언제나 1등, 그리고 카알에게 밤마다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이었습니다. 네. 형은 늘 아픈 동생을 위로하면서 죽음 뒤에는 낭기열라라는 아름다운 모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너무 슬픈데요. 네.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네. 동생이 죽음 앞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네. 어린이 문학이라면 뭔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런 네. 서사가 좀 그래야 되는데 네. 시작부터 죽음이라니. 네. 좀 파격적인 설정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그 당시로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동화입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비극은 생각보다 또 더 빨리 찾아옵니다. 네.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나는데 형 요나탄이 동생 카알을 등에 업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요나탄은 동생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게 되죠. 사실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네. 카알이 슬픔이 정말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카알은 날마다 울면서 요나탄 형을 생각하고 또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새하얀 비둘기가 찾아와서 형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바로 형은 형이 말했던 바로 그 낭기열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카알이 어서 빨리 자기 옆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길고 긴 2달 동안 형 없이 그리고 동생 없이 살아온 두 형제는 기적적으로 난기열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그것도 이름도 난기열라. 굉장히 독특한 곳이네요. 이곳에서 형제가 기적처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나요? 일단 카알은 원래는 굉장히 아픈 소년이었는데 난기열레에서 눈을 뜨니까 2발로 씩씩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네. 완벽한 몸으로 난기열라에서 눈을 뜨게 되고 또 난기열라는 형의 말대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동화는 읽다 보면은 자연에 대한 묘사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뭐 새하얀 벚꽃 그리고 초록빛 잔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골짜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흐르는 은빛 리본 같은 강물 막 이런 것들이 읽다 보면은 진짜 눈앞에 그 광경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카알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환희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난기열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행복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겠죠. 난기열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동시에 무자비한 독재자 탱일과 괴물 카틀라가 이곳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 요나탄은 이곳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를 위해 악에 맞서 싸우는 저항군이 되고 네. 연약했던 동생 칼도 형 요나탄의 곁을 지키면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네. 그러니까 형 요나탄이 이제 난기열라에서 그 저항하는 사자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사자왕 형제의 모험. 네. 굉장히 그 고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작품이죠? 몇 년도의 작품이죠? 네, 그래서 1973년도에 스웨덴에서는 73년. 발표됐는데요. 네. 사실 마지막 결말의 장면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컸던 작품이에요. 네. 뭐 여기서 스포가 돼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형 요나탄이 이제 괴물의 불에 닿아서 되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때 이제까지는 늘 보호받기만 하던 동생 카알이 어떤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엄청 많은 독자들한테 충격을 주었고 또 논란을 불어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네. 꼭 동화를 읽어보시고 이 동화의 결말이 주는 네. 이 충격이 뭔지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출발 네. 비디오 여행 보는 것 같아요. 결말만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네, 이거 안 보면 안 너무 되게 만드는 궁금하시죠? 네. 그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우리 편집자님 네. 소개였는데 이게 1973년에 네. 이제 스웨덴에서 발표된 동화입니다. 네. 국내에는 언제 소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딱 10년 뒤인 1983년도에 창비 아동문고의 한 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198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3년 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좀 끊임없이 읽혀온 동화입니다. 네.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됐으면 우리 엄마도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라고 했으면 좋았을 때 80년대 이 책을 읽은 네. 어린이들이 네. 이제 뭐 제 또래가 됐을 텐데 네. 말이죠. 네. 그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이 출판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네. 컸겠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기열라에는 독재자가 그러니까요.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독재자에 거기에 맞서 싸우고 형제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 당시 80년대 한국의 어떤 시대적 상황,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뭐 어두운 역사적인 그늘 네. 이런 것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되고 그때 독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뭐 꼭 정치적인 의미로 읽히지만 않고 또 홀로 남은 어린이의 외로움, 그러니까 어린이라면 느낄 법한 그런 쓸쓸한 마음,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이제 이런 정서들이 이 동화에 아름답게 녹여져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동화라는 거는 그 시대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가 만약에 막 자유롭고 막 이런 시대에 이 책이 만약에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인간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봤을 테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억압되고 이런 또 시대였으면 그 저항에 좀 맞춰졌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화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동화는 사실은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그쵸. 좀 시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학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 문학은 사실 지금의 독자뿐만 아니라 네. 미래 독자를 향해 있기도 하다 보니까 뭐 인간성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 빠르게 좀 반응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화두로 작가들이 좀 기민하게 창작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책을 여러 개 버전으로 가져오셨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노랗게 변한 이 책. 네. 이 책이 그 80년대 처음 나왔던 아, 네, 맞습니다. 책인가 봐요. 네. 와, 이거 네.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게 저희 회사 서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속초 도서관에서 제가, 가져온 네. 책인데요? 네, 아무래도 도서관들에서는 뭐 이 책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요즘 어린이 독자들이 찾으니까 새 책으로 개정판이 그렇겠죠. 나온 거를 다시 구비하면은 네. 예전 책을 폐기하게 되는데 아마도 좀 폐기하시기가 아까워서 네. 회사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저희가 이렇게 오래된 책을 덕분에 네.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고 80년대 어린이들의 손때가 묻어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좀 뭉클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책을 거쳐갔을 네. 얼굴 모를 그 어린이들을 네. 지금 상상하면서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사실 오늘 뭐 고전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좀 뛰게 하겠지만 좀 이 책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이제 받으신 직후에 네. 한 인터뷰에서 어릴 적에 사자와 형제의 모험을 무척 좋아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삶, 죽음에 관해 한강 작가는 좀 어릴 적부터 그런 질문들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질문들의 의미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히신 바가 있고 노벨 주간에도 스톡홀름에 있는 린드그렌 아파트를 방문했을 만큼 작가와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가는 당연히 이제 생존해 있지 않겠지만 뭔가 이렇게 또 그 유족들,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 이랬다고 제가 얼핏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튼 한강 작가가 어렸을 적 엄청 사랑했던 책이라 그래서 또 많은 또 화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한강 작가의 작품 세 개 보면 삶과 죽음, 인간의 고통 이런 얘기들을 내면에 품고 있잖아요. 항상 이 동화와 좀 맞닿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에게 크나큰 영감을 준 책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내용을 한강 작가가 실제로 한 문학 행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밝히신 바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신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와 이 동화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고 이때 발표한 그 강연문 전문인 인터넷 기사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소년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글이고 또 너무 아름다운 글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글의 아름다움에 눈을 범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리려고. 좋습니다. 네. 고백하자면 사자왕 형제의 모험과 그 소년들을 거의 잊은 채 오랜 시간을 살았다.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책들 중 한 권이라는 사실 외에는 실상 많은 것이 희미했다. 그러니 당연히 소년이 온다를 쓰는 동안 이 오래된 책을 기억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30여 년이 흐른 뒤 다시 읽게 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불꽃에 손바닥을 댄 것처럼 놀라며 깨달았다. 12살의 내가 어두워져 가는 방의 벽에 기대앉아 이 책을 쥐고 무엇이 내 눈과 목구멍을 뜨겁게 하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의 의미를, 그 질문들이 생생히 살아 어른어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는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폭력적인가. 그 12살의 나에게 이제야 더듬더듬 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고. 존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야말로 열쇠이며 단단한 씨앗이라고. 한강 작가님의 이런 이 책에 대한 또 인연 얘기를 좀 들으면 이 작품을,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느낌, 그렇죠? 네. 또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과의 결부해서 읽으면 이런 부분에서 이 어린 한강의 마음을 정말 네. 사로잡았겠구나. 네.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계속 책을 여러 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읽어도 좋고 또 다시 이제 동화에서 소년이 온다로 가도 되게 다른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역사의 비극이 어째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슬픈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이 동화와 소설을 함께 떠올리면서 존엄과 연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수 있더라고요. 방금 이하림 편집자님이 너무 멋지게 읽어주신 그 글은 동화에도 뒤편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여름의 소년들에게 저도 참 좋아해서 여름 올 때마다 이렇게 종종 생각나면 펼쳐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읽어주셔서 왜 우리가 이 책을 꼭 읽어야만 하는가를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작가가요. 제가 말괄량의 비밀 작가구나 하면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 작가 좀 독특한 또 어떤 삶의 여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린드그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긴 생애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특히 제가 인상적이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혼모로서의 삶입니다. 네. 린드그렌은 18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미혼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당시 스웨덴 사회도 마찬가지로 미혼모에게 엄청나게 또 보수적이고 또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 어린 시선, 사회적 비난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덴마크인 코펜하겐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홀로 네. 아이를 키운 그 미혼모의 삶 1920년대였으니 오죽도 얼마나 빈곤과의 싸움 또 편견과의 싸움 이게 얼마나 이 작가에겐 큰 고통이었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에도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로 그렇게 또 거듭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스톡홀름에서 비서로 일하고 또 주말에 겨우 기차를 타고 아이를 보러 가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아들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장시켜야 했던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자와 형제의 모험이 나오고 난 뒤에 당시 언론은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래요? 네. 어린이들한테 굳이 죽음을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들인데 죽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냐. 그 두려운 진실을 어린이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린드그렌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린이는 아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봐도 지금의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죽음은 어린이들이 알기에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고 어린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 그러니까 어린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받는 것인 것 같아요. 자, 유지한 대표님 혹시 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추천해 줄 만한 또 동화가 있을까요? 네, 저는 미오 우리 미오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책으로도 가져오셨군요. 네, 보니까 책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도 이제 9살인 보 비렐름 올손이라는 어떤 외로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가가 출판사에 가는 길에 작은 소년이 혼자 공원 의자에 외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런 장면이 이제 이 책의 초반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역시 이제 현재 자신이 가진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부모와 친구들이 있는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제 극복을 해내고요. 그렇게 나와
그다음에 이 세계를 좀 구원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이하림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좀 종종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린드그렌 작가는 그건 좀 인간이 가진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할 때 좀 온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혼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라면서 사실 외로움이 가진 아름다운 세계를 좀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세상살이 어떤 그런 뭐 고단한 외로움 이런 것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꾸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맞닥뜨려봐야 성인이 됐을 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 이겨낼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어른 또 아이들 모두가 함께 다 읽으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하림 편집자님, 어떤 곡 추천해 주시죠? 샤이니의 재현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카알과 요나탄이 깊은 어둠을 지나서 결국 또 다른 세계에서 기적처럼 마주한 것처럼 이 노래 역시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샤이니 멤버들과 팬들이 지금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종현을 그리워하면서 듣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샤이니의 재현 들으셨습니다. 샤이니 팬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그러네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첫 시간, 모험 그리고 여행이라는 주제로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그다음에 창비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지연 대표님이 우리 다독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텐데 어떤 책 골라오셨죠? 저는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준비해 봤어요. 네. 어른도 어린이도 모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최연주 작가님의 모 이야기라는 시리즈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자그마한 책의 판형도 그렇고 패브릭 커버로 된 디자인도 좀 정말 예쁜 책이고요. 지금 1권하고 2권이 이렇게 2권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모라는 이 고양이가 주인공인데 네. 이 캐릭터는 문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고양이라서 그림책에 나왔을 때 더 네. 반갑기도 했고요. 작가가 실제 반려묘를 모델로 한 모를 주인공으로 호기심 많은 어린 고양이가 숲에서 겪는 작은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얘가 그렇게 유명한 애구나. 네. 매년 달력도 나오고 그래요? 뭐 지우개, 뭐 그립톡 주변에 엄청 이 캐릭터를 가지고 굿즈를 많이 소비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고양이가 바이블랙이에요. 그 흰색이랑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이 고양이고 아기 고양이. 네. 얘 이름이 모인 거죠. 모. 네, 모. 그러니까 이 주인공 고양이가 이제 모델이 돼서 막 그 뭐 문구나 뭐 달력이나 이게 많다 그러는데 저 약간 이 얘기 들으니까 피터 래빗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그 뭐 밥그릇 이런 게 피터 래빗이었거든요. 예쁜 밥그릇 네. 사용하시네요. 근데 요즘도 보면 아직도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어떤 뭐 저는 이렇게 식기에 있는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베아트리스 포터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작품의 이 주인공들이 또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굿즈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또 워낙 요즘 그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그 소구력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주인공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되게 어떨 때는 좀 맥락 없이 책의 표지에 그냥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혼자 밀고 있는 어떤 썰은 몇 년째 출판계의 성공 요소 중 하나는 고양이다. 네, 이런 썰을 조금 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양이 캐릭터가 주인공이라서 좀 독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목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모 이야기. 네. 그래서 더욱더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모 이야기는 대체로 누구나 있었던 좀 처음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고양이 모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 도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용기를 좀 전해주는 힘이 나는 이야기랄까요? 네.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지금 최연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네. 그래서 2024년에 그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는 오페라 프리마
스페셜 멘션이라는 부분을 수상했고 네. 또 작년에는 한국 작가로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소시에르상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스트레가상이라는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책도 많이 팔렸겠네요. 창비에서 좀 네, 탐나는. 그럼요. 네. 그리고 저 책에서 가장 탐이 나는 것은 네. 저 패브릭 표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패브릭 맞아. 표지를 보통 출판사에선 제작비가 너무 높아서 잘 시도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책은 반드시 소장하셔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모시고 딱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열어도 그림들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네, 뭔가 이거는 이렇게. 동화책, 그림책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유독. 사실은 그림책에 더 가깝게 속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림책보다는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좀 여겨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니까 진짜 저희 서점에서도 약간 20대층의 어떤 네, 어여쁘신 우리 독자님들이 오셔서 나를 위한 선물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를 위한 선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좀 탐나는데요, 이 책 굉장히. 이거 읽으면 20대 같아 보여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니, 아까 그 사자왕 형제 모험에서도 뭐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네, 많이 네.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 동화책에서 그림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림은 사실 1차적으로는 글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낭기열라는 우리가 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긴 곳이구나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림이 뭐 이렇게 글의 종속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기 모 이야기처럼 글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훨씬 다양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림책에서는 글과 그림이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뭐 이를테면 글이 그 아이의 표면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준다면 그림은 사실 그 아이 내면에 있는 뭐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서사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이 책에서 이 그림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풍부한 맞아요.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한 장면의 그 영상이 뭐 어떤 글귀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오래오래 나올 네.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이 그림에 굉장히 또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네. 장르가 동화책이 아닐까 네. 싶어요. 자, 그러면 모의 모험을 한번 같이 또 우리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어떤 모험을 하게 되죠? 네. 모가 1권에서는 이제 숲속에서 모험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모두가 잠든 밤에 모 혼자만 눈을 반짝 뜨고 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창밖을 딱 쳐다봤는데 웃고 있는 빛을 발견해요. 웃고 있는 빛이라는 게 사실 뭔지 이렇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빛이 웃고 있다. 네. 뭔가 밝고 좋은 느낌의 빛인가 보죠. 네, 밝고 좋은데 거기에 표정이 있는 어떤 빛을 여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궁금해서 모는 가족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고 혼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모험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네. 주인공이 어딘가로 떠나는 거잖아요. 명확한 목적지는 없지만 자기가 본 빛을 찾고 싶다면 뭐가 이렇게 집 밖으로 떠나는 과정이 1권에 그려져 있고요. 메모를 남기고 밖으로 가네요. 근데 이 그림에서 나 갔다 올게 일부러 이 오타를 넣은 건가요? 맞춤법이 왜 다 틀려요, 이분은? 이 모는 굉장히 어린 고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고양이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가 2권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여름날에 중요한 심부름을 맡게 되는데 그 모 할아버지가 이제 취미가 있는데 그게 길에 버려진 선풍기를 좀 고치는 건데요. 네. 이상하죠. 버려진 선풍기들을 이제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때 필요한 나사를 가지고 할아버지 집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 엄마가 지도를 그려주는데 슬프게도 모의 엄마는 그 숲에서 제일 가는 악피를 가진 그런 엄마여가지고 모가 결국엔 지도를 봐도 알 수 없고 또 왜 어린이들의 그 특성 있잖아요. 네. 뭔가 뭘 하러 가다가 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물놀이를 잠깐 했는데 이제 지도가 막 다 이렇게 물에 글씨가 다 지워져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모는 열심히 그 자기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모험과 여행은 늘 우연한 만남이 이뤄지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좀 없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두려움과 설렘을 이 이야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MBTI가 좀 J인 분들은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좀 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네, 좀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뭐 약간 그러네요. 이런 생각들을 네. 하는 순간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아니 근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맞아요. 귀여워, 퍽측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우리 유지연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막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을 추천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또 좋았던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제 모험이라는 주제로 책을 추천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이 책이 다루고 있어서 골라오기도 했지만 저는 이 모가 만나는 여러 다양한 어른들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어린 고양이의 모험을 완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모습들이 좀 지금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약간 되고 싶은 모습 같기도 해가지고 함께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모 말고도 막 너무나 그 사랑스러운 또 친구들이 막 등장하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온다면서요? 좀 캐릭터들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되게 작가님이 동물 그림 전문가처럼 진짜 숲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그려주셨는데 인상 깊었던 몇 인물을 소개를 해보자면 1권에 등장하는 청설모인데요.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 반말로 그 메모에 나 갔다 올게 맞춤법도 틀리고 그렇게 딱 썼잖아요. 모가 계속 이전에는 반말을 해요.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사회성이나 예절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설모가 모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너 인사하는 법 배우지 못했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인사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기본적인 인사 예절을 알려주고 모가 이제 조금 쑥스러워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잘 해내요. 그래서 약간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인물로는 라쿤이 등장을 하는데 배고픈 모에게 음식을 해주는데 얘가 그냥 어린 아이여서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가 요리 과정을 주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설정들이 흐름으로 지나칠 수 있는 서사일 수도 있는데 어린 존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거든요. 자기 서사를 스스로 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책의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좀 도전을 위험으로 여기기도 하고 아주 작은 위험 요소도 배제하거나 좀 대신해 주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좀 경험의 기회를 뺏는 걸 오히려 어른의 일이라고 좀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 안에서 좀 성장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면서 이 부분을 곁에 있는 어른 캐릭터가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어른도 좋아하고 어린이도 좋아하고 이렇게 모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좀 함께 읽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아까 전에 거대 무슨 독재, 거대 악과 뭐 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주 작은 그 어떤 단계마다 극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내 인생의 어떤 예절을 가르쳐주는 청설모도 있어야 되고 라쿤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확실히 모험이라서 그런지 막 엉덩이가 막 들썩거리지 않아요? 뭐 또 방학 뭐 이러고 이러니까 이 동심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데 어딘가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모험을 한다거나 그러면 뭔가 그 마음 깊이 있었던 그 마음들이 막 새록새록 올라올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이 순간 너무나 해보고 싶은 모험이나 여행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모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오지까지는 아닌데 왜 약간 무인도 좀 사람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의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죠? 무인도 그게 말이 낭만적이지 실제로 가면 암담할걸요. 맞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지혜를 발견하는 이야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보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조금씩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는 성취감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상에서는 자주 없는 것 맞아요. 같아서 네. 물론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은 네,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잠시 일상이랑 현실에서 좀 단절되어 보고 싶다. 맞아요. 네. 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모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그쵸. 했어요. 현실과 좀 단절돼 보고 내 주변에 좀 낯설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망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이하림 부장님은요? 어른들은 다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오.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 책을 만들고 이제 글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국어를 굉장히 고도로 이제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엄청 정밀하게 써야 한다는 강박도 있고 네.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실 그쵸.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네. 그 한국어에서 파악되는 그 다 알고 싶지 않은 그 세밀한 뉘앙스들 막 이런 게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서 네. 아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사실 사람이 살려면 네. 뭐 최소한의 언어로도 사실 생존은 가능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최소한의 언어만 쓰면서 살아보면 오히려 어떤 잊혀졌던 새로운 감각이 다시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꿈꾸시는 저는 모험이나 모험 여행? 이런 거를 굉장히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게 이제 어디 막 산 종주하는 게 항상 꿈이었거든요. 네. 2년 전에 지리산 종주했다가 역시 이 모험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속에 로망으로 품고 있어야지 실제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완성을 하셨어요? 했어요. 종주했어요. 대단하신데. 1박 2일 때. 네. 근데 너무 힘들었고요. 네. 이 모든 문명에서 다 단절되고 그 뭐 이렇게 치약 칫솔도 사용을 못해요. 씻지도 못하고 계속 내 땀이 계속 나한테 쌓이고 나중엔 정말 거지꼴로 내려가는데 계속 밥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네.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실. 아 근데 정말 아찔아찔하면서 다시는 안 와 그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내 인생의 최고의 모험이었어. 약간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예, 그때 제가 좀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뭔가 일기도 쓰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으면 뭔가 기록을 많이 해놨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네요. 다시 한번 떠나봐야 되겠죠. 네, 응원합니다. 네. 아니, 근데 확실히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모험들, 이런 걸 재미를 좀 많이 있게 되는데, 동화책에서 그런 걸 좀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도 쉽게 못 하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지도 앱으로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뭐 방향이 어긋나면 바로 지도가 알려주고,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좀 헤매거나 우연하게 발견해낸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감성이 사라져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능한 모험을 좀 떠올렸을 때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여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맞아. 좋은 경치 누리고 네,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고 추억을 남기면서 목적도 없이 또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그런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모험은 우리가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떠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로 접하는 것도 일종의 맞습니다.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궁극적으로 이제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책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네. 아름답게. 네. 자, 책에 이 모험을 하고 싶게 하는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몇 대목을 좀 뽑아왔는데요. 두려움이란 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야. 어두운 숲속 괴물같이 보이는 나무도 빛에 비춰보면 그저 나뭇잎이 붙어 있을 뿐인 것처럼 말이야. 이 대목은 좀 일단 해봐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갖게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이 권에서 있는 대목에서는 늪에서 나온 뒤 여름숲은 왠지 더 반짝이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결국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단다. 사실 이런 지점들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넘어가는 어떤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자극,
또 안 해본 걸 해보고 싶게 만드는 마음, 그 성취감을 좀 줄 수 있는 이야기여서 작은 서점의 이제 다독이 분들도 모험을 떠나시라고 이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두 분 저번에도 느꼈지만 이 동화책을 항상 접한다는 거는 굉장한 그 행운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덜 섞인 그 순수한 그 책들 속에서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거기서 막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찾아야 될 메시지도 잊지 않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모험과 여행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 유지연 대표님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벨리의 Like 1999을 듣고 싶은데요. 네. 너무 익숙한 숫자시죠, 네, 저희 다 같이. 네, 제목 그대로 1999년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인데요. 네. 이제 노래에서도 좋아하는 가사의 대목이 있어요. 휴대폰은 컵 받침대로 쓰고 즐거웠던 그때로 돌아가자. 휴대폰을 컵 받침대로 쓰자고요? 네, 그 네네.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와 신나게 놀고 싶다면 1999년처럼 놀아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재미를 좀 손안의 물건에서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진짜 방학다운, 휴가다운 시간을 좀 잠깐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인 만큼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으로 모험도 하고 와. 네. 용기도 내보고 네네. 또 안 해본 일들에 도전도 해보고 네. 좀 신나게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잠시 어떤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의 추억을 좀 떠올려보는 노래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방학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진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시죠? 너무 힘든 시기인데 자,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다. 작은 서점 여름방학 3주간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비 청소년 출판부의 이하린 부장님 그리고 사춘기 책방의 유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 그리고 최현주 작가의 모 이야기 꼭 읽어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작은 모험을 즐기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지연 대표님의 추천곡 렐리의 Like 1999 들으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But it still feels like I'm just